글로벌 금융 세력 빅브라더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가정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음모론에 몰릴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스차일드 회장이 요구한 ESG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2015년 그 세라콘 워커힐에 와가지고 우리나라한테도 ESG를 주문을 했었다는 얘기를 벌써 7년이나 지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포용적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했고 ESG를 중시하는 기업이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주주들에게도 성과를 공유한다 라고 좋은 말로 그렇게 이제 국내 기업들한테 부추겼습니다. 이분이 이제 로스차일드 회장이죠. 이걸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그 비판하고 공격적인 의견들이 많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문제를 대립 딜레마 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립의 근본 원인이 심리적 또는 이념적인 것에 다다르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멈춰야 된다. 더 이상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거죠. 공동의 목적을 도출할 수 있다면 대립과 딜레마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좌파 이념과 우파 이념의 대립을 이분법적 사고로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 국내 여야가 그 대립하는 것이 매일 그 뉴스에 보도되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좌우 이념 대립과 같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회 불안과 분열만을 조장한다고 비판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다. 한 국가를 조정하는 세력이 만약 있다면 의도적으로 좌우대립 프로파간다로 사람들을 갈라놓고 사회 불안과 분열을 조장할 것이다. 그 벽을 일반 국민들이 결코 넘지 못하게 언론을 크게 이용한다고 보여진다. 라고 한번 정리해 봤었습니다.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이 근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이 딜레마, 대립관계를 확실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 벽을 무너뜨리는 여기 벽이 있는데 이 벽을 무너뜨리는 BC, B와 C의 필요 조건과 A의 공동 목적을 합의하지 못하는 한 근본 해결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립관계를 확실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말이죠. 아니면 D와 D 프라임 중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이 현실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지배 가정은 추가적으로 역사는 반복된다는 가정을 세우고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 표현은 일부 국제외교 정치학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는데요. 그 분이 쓴 그 책은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는 책으로서 저도 사서 읽어봤고, 많은 그 새로운 지식과 시각을 뜨게 만들어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쪽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 방송이 있는데, 제목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일본의 제2 대동아 공영권을 예측하는 증거들에 대해서 쭉 그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 이슈를 들고서 미일 양자 컴퓨터 반도체 개발 동맹 체결했다. 이거는 저도 기업의 목적과 국가의 목적이라는 그런 내용에서 좀 이거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 이미 말씀을 좀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뉴스로 과거 식민지 지배를 이유로 형님뻘 발언한 자민당 애또 의원에 대한 그 망발을 했다고 국내 언론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왜 이런 그 발언들이 일본 쪽에서 나오느냐 하는 거, 왜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베 사망 후에 일본 헌법 개헌 움직임은 이미 예견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이번 그 펠로시 그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 방문에는 오히려 그 일본이 헌법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그 상황이 됐다라고 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아직도 당파 싸움만 뉴스 이슈로 만들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로도 동학란의 무지몽매한 백성 수준이 지금도 그렇다고 진단합니다. 한 가지 예로서는 5.18을 또 예를 들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이 국민들을 개돼지론으로 보는 그런 그 시각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칩사 동맹 거절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일본을 다시 키운다라고, 그 목적은 일본이 잘나서가 아니고 중국 견제 때문이다, 그런 얘기인데, 오히려 한국을 키우는 게 아니고 일본을 키운다 라는 쪽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천황제라는 고대 역사로부터의 대륙 영고권도 일본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본이 이제 다시 그 부활하면서 제2 대동아 공영권을 예측하는 거 아니냐, 하려고 하는 그 행보들이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단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과거 역사는 현재의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과거 역사는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익역사관에는 동의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각자 도생을 해결책을 말하는 것 외에는 정말 없는 것인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할 수 있겠어요. 또한 한국의 국군이 다 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그 샤머니즘 무당 같은 발언으로 저에게는 들리는 게 좀 맞닥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21세기 아시아의 제1강대국 일본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피터 자이안이라는 그 지정 정치학자인데요. 뭐라고 그러죠? 그 그라피스트인가 뭐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로는 2020년대, 지금일 겁니다. 벌써 몇 년 전에 그 쓴 책에서 나오는 건데, 일본이 침묵과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지금 그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제대로 예측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군국주의 강화이고, 아직 요원하긴 해도 결국 군국주의는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몇 년 전 책에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중국 체제는 장렬하게 함몰 한다고 볼 이유는 수없이 많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제가 캡처한 건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서류상으로는 일본은 군사력이 없다. 실제로는 미국과 긴밀한 훈련 파트너이며 아시아에서 최고로 세계에서는 두 번째의 기량을 지닌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제패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소고의 뜻은 아시아의 두목 일본이라는 뜻으로 제패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 면적이 그 37만 7,973 킬로 평방미터고 세계적으로 61위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인구는 1억 2,700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쪽도 인구가 줄지만 남한이 지금 5천만에서 좀 줄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북한이 한 2,800만이라고 그러는데 합치면은 한 7,8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결국은 어떻게든 통일을 해야만이 일본하고 대항할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인식하는 내용인데, 이 통일의 길은 아주 날이 갈수록 유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쯤 대목에서 최근에 나오는 폴란드의 그 무기 수출하는 것, 또 호주에도 사실은 그 한화 디펜스에서 K 자주포를 그 수출을 했고, 호주에도 그 자주포 공장을 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유럽 폴란드에 진출을 했죠. 무기 수출로. 그리고 또 며칠 전에 바로 어저께인가요? 이집트에서 그 우리나라 그 공격기가 에어쇼를 했고, 여기 한국 태극기 모양을 그리는 그런 그 공중 에어쇼를 피라미드 위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앞날을 보여주느냐? 그게 이제 저는 좀 궁금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무기 강국으로 가야 되는 길은 맞는 것 같습니다. 먹고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통일이 최대 과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힘을 빌릴 수 있어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이 다 반대하니까. 독일 통일도 미국의 힘이 없었으면 독일 통일이 안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면서부터 미국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이미 하고 있죠. 아베가 사망하고서, 아베는 일본의 독자적인 어떤 그 힘을 또 개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베 사망 후에 미일이 더 가까워지는 것은 일본은 이미 미국을 그 큰 형님으로 모시겠다는 그 이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또 아베도 겉으로는 그랬지만 나름대로 자존심을 살리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아베마저 죽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야쿠자 두목한테, 미국이 이제 야쿠자 두목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제2의 이제 그 두목이 되겠다. 라는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급사슬 재편에 대해서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이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공장도 미국에 많이 절하라고 지금 요구를 당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 조선일보에서 미국 이기주의뿐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좀 비판하는 식의 논설이 나왔어요. 뭐 그런 게 한번 나왔었고, 지금 이 시기에 왜 그런 논설이 나와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프리메이슨이 세운 나라라고 진단을 하는 전문가들이 또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의 저자인 김 박사라는 분이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윤 창출을 금융 세력들은 지금 추진하는데, 자기네들이 말하자면은 세대가 바뀌더라도 자식들한테 계속해서 금융 세력이 이윤 창출하는 그런 세계 지배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데, 과거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서 인구 증가, 산업 시대 논리가 있었고 인구가 증가한 거는 됐는데, 이제 소량 생산, 소량 소비 시대로 인구 감소, 점진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4차 산업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거꾸로 좀 말하면 정치 외교적인 부분이 아니고 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런 대량 생산 체제 시대 때 원가 세계 패러다임이 발생했다는 거 이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4차 산업 시대에는 스루풋 회계가 적합한 회계라고 계속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세계 패러다임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는 생존해야 된다. 우리나라 기업도 원가 세계를 벗어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 나름대로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들이 뭔가 우리의 의사결정 구조나 손익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스루풋 세계 패러다임인 것은 부분 최적화가 아니고 전체 최적화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주의 관점이냐라고 의문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세계는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있는 디지털 사회주의 또는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도 이미 스며들고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사실 민주국가도 사회주의적인 어떤 복지 개념으로 인해서 서구 국가들에는 민주국가를 하더라도 사회주의 이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정치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섭우화를 생각해야 될 거라고 벌써 전에 무슨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 개인 블로그도 그렇고 이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는 이섭우화를 생각해야 될 거다. 우리 한국이 박쥐가 되면 안 된다. 벌써 수천 년 전에 그리스의 이솝이 너희들 양다리 걸치면은 박쥐 된다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이솝우화, 유치원에서도 배우는 이솝우화를 우리들은 거기서 지혜를 얻질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꼴을 보고 있는 거죠. 박쥐가 된다면은 그야말로 일본이 유엔군에 편입이 돼서 한반도 이북에도 진군할 수 있다. 남한에도 유엔군 이름으로 상륙할 수 있다. 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스루풋 세계 패러다임은 글로벌한 관점입니다. 전사적인 기업으로 봐서는. 그리고 글로벌한다는 것은 정치 외교적으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부분, 로컬적 관점의 단기 이익 추구는 전체 미래를 망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정치인 중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인은 나라를 결국 팔아먹는 매국노하고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오픈 소사이티 앤드 에너미즈라는 용어는 유명한 과학 철학자 칼 포포옹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 이거를 조지 소로스 금융 세력의 무지막지한 조지 소로스옹이 이 이름을 들고서, 이 사람이 또 우크라이나 출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조지 소로스는 시진핑이 열린 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라고 해서 중국 공산당은 존속시키되 왜 이용해 먹기 좋으니까 시진핑만 갈아치우면 된다는 취지의 객관 시진핑이라는 해외 중화권 익명의 글에서 주장되었다라는 말로 조지 소로스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 금융 세력이 요구하는 ESG 이미 아까 말씀드렸고, 또 사실상 그 중국도 지금 금융 개방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세력의 영향력이 중국 내에서도 현재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 철학의 근본적인 물음은 통치자를 어떻게 길들일 것이냐라는 데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5년 단임제죠. 수시로 바뀝니다. 그 여당이 됐다, 야당이 됐다, 또 뭐 연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연임이 아닌 그 여당이 계속 집권하든 야당이 계속 집권하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금융 세력은 임기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 죽기 전까지는 그 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식들이 물려받아 가지고 또 교육을 충분히 받고 해 가지고 그 지배 구조를 계속 이어나간다. 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금융 세력 입장에서는 정치 체제를 불문하고 이익을 챙길 수 있으면 챙기는 게 금융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그 진행을 해 봤는데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좌우 이념될 것 같은 이분법적 사고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회 불안과 분열만을 조장한다고 비판만 하고 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이 답이냐? 라는 식으로 의문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한 한국을 떠나서 이민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회 불안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확실히 그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자, 확실한 친미를 하자는 생각과 확실한 친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대립과 딜레마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확실한 친미의 전제 조건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 안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안보의 그 최종 목적은 국가의 생존입니다. 앞장 처음 도입할 때는 국가의 이익이었는데 국가의 이익을 따지기 이전에 국가의 생존이 문제다라고 우리 급박한 입장에서는 국가의 생존을 그 공동 목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확실한 친중에 대한 필요 조건이 뭔지 이 갈등 구조도를 그리면서 저는 이거를 아직 생각을 못 해내고 있어요. 좀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은 요게 뭐라는 필요 조건을 좀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필요 조건이라는 거로 설명을 해서 해보면 말을 풀어보면은 이제 말로 해야 이제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국가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국가가 안보가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 안보가 확실히 보장되기 위하여는 우리는 확실한 친미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맞는 논리라고 인정이 된다면은 이거 쓴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혼자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기가 현재로서는 매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립 관계에 있고 휴전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다 가정들을 여기다가 댈 수 있겠습니다. 이유 가정을. 그런데 국가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실한 친중을 해야 된다. 요게 아마 그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라면 뭐라고 이게 얘기를 할 거예요.
경제적인 이슈를 좀 얘기를 할 건데, 중국에 꼭 수출해야만이 우리가 현재 먹고 사냐? 좀 아쉽고 힘든 그 고난의 그 과정, 행군을 하는 그런 게 있더라도 중국하고의 그 교류를 끊고 교육을 끊고 우리가 전 세계에 다른 데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팔로 개척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이래 가지고 한국의 중간에 서면 박쥐신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해결책은 중간에 서지 않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국가를 망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좌우 대립으로 파간다로 사람들을 갈라놓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도 더 그렇게 지난 트럼프 대선 선거 때 보면은 미국도 이런 모양새를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의사당 뭐라는 게 점거라는 그런 아주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미국도. 그래서 첫 장에 얘기한 겁니다만은 우리는 BC 공동 필요 조건을 도출을 해서 국가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같이 합의했을 때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그래서 이 벽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된다 이거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듯이 우리는 휴전선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는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각자 도생 가지고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친중은 제거돼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념적인 문제가 대립될 때는 거기에서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갈등 대립 구조를. 그래서 이 중간에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고, 해결책은 이쪽을 없애든 만약 확실한 친미가 없어져야 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북한에 의한 통일이 되고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국가가 되는 거고 중국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미국의 지배를 받는 나라에서 살 것이냐, 중국의 지배를 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냐 결정할 때인 것입니다. 어중간한 거는 이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조폭 비율을 야쿠자 얘기를 하죠. 두목한테 도전할 수 있는 거는 서열 2위나 3위일 것입니다. 대부분 영원히 저는 2위입니다라고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한 2위는 조금 힘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언제든 두목이 제거를 할 것입니다. 중국이 2위로 올라섰다가 미국에 도전을 하니까 1위를 지들이 해먹겠다 하니까 제거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일본이 그 전에 2위 경제 대국으로서 조금 좀 건방져지니까 프라자 합의 환율에 의해 가지고 대거 죽어서 잃어버린 30년을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경제력은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력보다는 엄청 큰 규모의 경제력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고생했다. 조금씩 좀 풀어보자. 그 대신 중국을 견제하는 거고, 그리고 너희들은 영원히 2인제라는 거 잊지 마. 그리고 니들은 옛날에 2차 대전에서 우리를 때렸던 놈들이야. 그러니까 조심해라는 전제의 어떤 확답, 약속을 받고서 동아시아의 1위는 만들어 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생존해야 될 것이냐? 힘을 키워야죠. 한미일 공동 체제로 가면서
어떠서든지 생존 전략을 우리는 강구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에는 그 변함이 없습니다. 통일 문제는 제 생각을 벗어나고 지식 수준과 제 사고방식, 어떤 아이디어도 현재로서는 낼 수 없는 그런 수준임을 좀 고백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분들은 남북한 통일하지 말고 각자 열심히 살아보자. 괜히 뭐 이렇게 뭐 대화하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 니들은 니들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라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상 길었습니다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